미국이 협상 전담대사를 정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용환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북한 김정은이 핵실험 주역들과 팔짱을 끼고 축하연에 참석해 수소탄은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냅니다. 휴일인 오늘 수도권과 충청 일부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기관지가 다 안 좋아서 다 기침하고 그랬던 거예요. 카리브 해를 휩쓴 초대형 허리케인 어마, 플로리다에 상륙했습니다. 600만 명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특파원과 현지 상황 짚어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소상공인 컨설팅이 음주의 허위 보고 등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종합뉴스 7입니다. 정부가 서둘러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준비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르면 연말에 논의가 시작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지만요.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오늘 종합뉴스 7,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왜 지금 빨라지는 건지, 어떤 비용을 얼마나 더 내라고 요구할지 좀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요 협상 전담 대사를 임명을 하고 협상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서둘러 전담 대사 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정훈 기자입니다. 미국이 2019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담 대사를 최근 임명했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도 서둘러 전담대사 인선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미 정부가 한 발 앞서 움직인 겁니다. As part of that commitment, we are working together to ensure fair burden sharing in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5년마다 한 차례씩 이루어집니다.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제공하고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1991년부터 한국도 운영비 일부를 분담했습니다. 2014년 9차 협정 기준 분담액은 9,200억 원으로 전체 운영비의 절반 정도입니다. 한미 당국은 이르면 올 연말부터 분담금 협상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내년 중 협상을 타결짓고 국회 비준을 받을 계획인데 사드에 이어 정치적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자, 그럼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 요구, 과연 얼마나 올리라는 걸까요? 미국은 현재 9,200억 원대인 방위비 분담금을 1조 원 초중반대로 대폭 올리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을 지켜보면서 각종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에 청구할 거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지금까지 9차례 체결됐습니다. 실질 GDP 변동률과 물가 인상률을 적용해 분담금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원화로 지급한 2005년부터 보면 매년 500억에서 1,000억 원씩 늘어 지난 2014년 9차 협정 때 약 9,2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내년 10차 협상에서는 미국이 1조 원대 초중반대로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Burden sharing is a very important factor, a factor that's becoming more and more prevalent. 한미 FTA 재협상과 연계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미 FTA에서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걸 핑계로 해서 방위비 분담에서 더 많은 분담금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드 배치에 대해 비용 분담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지급한 돈으로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가능은 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전략 폭격기와 항모 등 전략자산 비용을 우리에게 청구할 가능성도 큽니다. 정부 관계자는 B1B 랜서가 괌에서 한반도로 오가는 비용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는 현재 임시 배치된 상태입니다. 일반 환경평가 끝나면 완전 배치가 되는데 이 정부는 이 완전 배치란 말이 부담스러운 건지 이 순환 배치로 지칭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바꿔도 문제는 없는 건지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한 국책연구원에 사드 순환 배치라는 용어에 적합하도록 사드 운용 방안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는 일반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완전 배치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한미군 35 방공포여단 소속 부대가 사드를 전담 운영하는 대신 장비는 그대로 놔둔 채 미국 본토 부대들이 돌아가면서 파견오는 순환 배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재검토를 주장했던 만큼 완전 배치로 불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미 육군은 지난 2015년부터 미 2사단 병력과 본토 병력을 순환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패트리엇 미사일 13개 포대 중 1개도 순환 운용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측에서 사드 순환 배치를 요구하면 북한과 중국 등의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미국 내 보도에서도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렸었는데 자유한국당은요,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 배치를 요청하는 서한도 보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 이틀째 지금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술핵 재배치 예산을 심의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관련되는 경비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 전술핵 교섭 관련 예산 이름을 박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오는 13일엔 방미단도 보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백악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온 지 이틀이 지나도록 노코멘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당국자 간 논의한 적이 없고 해당 보도 역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찬성 기류도 있습니다. 한미 간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국제 관계라든지 또한 대북 문제에 있어서 깊이 검토해 나갈 사안이고, 청와대는 사드에 이어 전술핵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지만 북핵 대응을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은 6차 핵실험을 자축하는 연회를 열었습니다. 핵개발 과학자들과 팔짱까지 낀 김정은 이 수소탄 장착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가진 핵 보유국이 됐다면서 최후 승리를 확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핵 개발 총책인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홍승무와 실무 책임자인 리용섭의 팔짱을 끼고 축하 연회장에 등장합니다. 수소탄 시험의 완전 성공으로 핵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 연회가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연회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총리,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수뇌부가 총출동했습니다. 김정은은 핵 개발자들을 치하하면서 6차 핵실험은 피해 대가로 이뤄낸 위대한 승리라고 했습니다. 수소탄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가진 핵 보유국으로서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게 됐다며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비상한 두뇌를 가진 과학자 대군과 자력갱생의 투쟁 전통이 있기에 저체 혁명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부인 리설주가 함께 참석한 축하 공연에선 탄두 조립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과학연구 사업을 더 야심차게 벌려나갈 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압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은행이 북한인 명의의 거래 계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중국이요,
북한 핵미사일 자금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중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이 지린성 옌벤에서 북한인 대상 업무를 정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거래 제한은 중국의 독자 조치로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에 국영은행이 포함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된 은행 거래 제한으로 대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원유를 제외한 주요 석유 제품은 중국의 대북 수출이 70% 이상 격감한 상황. 미국은 이제 대북 원유 수출까지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11일 표결에 붙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이 부분적으로라도 채택될 경우 원유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이뿐 아니라 필리핀은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선박 등록부에 올라 있는 북한 무역선과 어선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역시 자국 주재 북한 대사에게 추방 명령을 내리는 등 미국을 선두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르면 연말 시작될 거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조선일보 유영원 군사전문기자와 함께 이번 협상 쟁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분담금 협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기억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도 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협상 과정에서 사드 비용도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방위비 분담금과는 사실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예. 사드 한 개 포대 비용이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 예. 이 비용 자체는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고 예. 우리는 이제 이 부지와 이제 운영비 중 일부만 이제 원래 지불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재개가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이 1개 포대의 구매 비용, 그러니까 1조 원 정도를 우리가 추가로 부담할 필요는 없고요. 네. 실제로 미측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은 지금 상태에서는 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걱정되는 거는 이제 전략 자산 같은 거를 뭐 죽음의 백조 이런 것들 날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긴장 관계가 되면 더 늘어날 건데 그 전략 자산들이 오는 것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전략 자산이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라서 더 전개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 이게 사실은 다 돈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름값도 들 것이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 전개 비용을 미측이 우리한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B2 폭격기 2대가 예. 미 본토에서 한반도에 날아왔다가 예. 복귀하는데 든 돈만 6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전단의 경우는 항모회에 이지스함, 핵추진 잠수함 등 함정이 굉장히 여러 척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개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 네.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사실은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이 전개 비용도 제기할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한미 동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측이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예.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9,200억 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분담금 협상이 들어가면 대폭 증액할 거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올해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은 9,507억 원입니다. 9,507억 원. 네, 그리고 총 비용의 한 50% 정도를 예. 우리가 이제 부담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러니까 예.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은 약 2조 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19년부터 새로운 이제 방위 분담금 체계에 의해서 우리 예. 측이 부담하게 된다면 적어도 1조 원 정도는 넘을 가능성이 예. 많다고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분담금 증액을 대폭 요구를 한다면 그렇다 그러면 국내 여론이 상당히 안 좋고 반발도 꽤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포대를 우리가 돈 주고 사라는 취지로 얘기했을 때 사실은 기분 상해난 분들이 적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미 측에서도 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 한국민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우리 측에서도 미 측에 대해서 한국의 방위분담금 부담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니다. 실제로 보면 GDP 대비 방위분담금 비율이 우리는 일본과 비슷하고 독일보다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다는 거를 미 측에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되 예. 우리가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죠. 그렇죠. 아주 작은 비용 가지고 서로 감정을 상하게 돼서 결국 한미동맹까지 훼손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도록 예. 우리 쪽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럽발 살충제 달걀 파동이 확산되던 때
3일 동안 여름 휴가를 다녀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가 중 법인카드를 쓰고 대한약사회의 차량 의전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럽발 살충제 달걀 파동이 터진 직후인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여름 휴가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 처장은 휴가 복귀 다음 날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에서는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닷새 만에 국내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닌이 검출됐습니다. 그런 발언을 허물어 해가지고 이러한 지금 그 국민들 불신을 키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혼란을 준 부분은 국민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취임 한 달도 안 됐던 류 처장이 휴가를 쓴 것 자체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어긴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또 휴가 기간 도중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대한약사회의 차량 의전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식약처는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연가를 당겼을 수 있고 법인카드 사용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격려를 해야 되겠다고 아이스크림을 산 거예요. 그 부분은 법인카드로서 전혀 사용에 문제가 안 되고. 또 약사회 차량 이용도 방향이 같았던 지인의 차량에 동승한 것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후배 여경을 술자리에 불러 유부남과 사귈 얼굴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경찰 간부가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등 처분을 받고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강등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개념도 없고 얼굴도 별로면서 속눈썹만 붙이고 다닌다. 싸가지가 없다. 지난해 3월 울산지방경찰청 A경감이 관할경찰서 소속 후배 여경인 B경장에게 술자리에서 한 발언입니다. 두 사람 외에 선배인 C경정까지 있는 자리였지만 A경감의 입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2차로 자리를 옮겨서도 번지르르하게 새끼가 흐른다며 유부남과 사귈 상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B경장을 어떻게 해보려는 흑심이 있는 것 아니냐고 C경정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수치심을 느낀 B경장은 다음날 바로 휴가를 썼고 다른 여경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감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A경감은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을 못하겠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A경감은 징계가 지나치다며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경감이 상급자의 위치를 이용한 성적 언동을 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서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30년째) 전기가 끊겨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농사를 하던 과수원과 밭에 골프장이 들어섰는데 골프장 측이 사유지라며 전기를 끊고 도로까지 막은 겁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매실밭이 잡초로 가득합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물도 줘야 되고 밭에 나무에다가 여러 가지 전기가 쓸 일들이 많은데 없으니까 그만큼 일하기가 힘들지. 과수원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작업용 컨테이너는 창고로 변했습니다. 덕분이 나면은 선풍기도 좀 세우고 이렇게 그거 되는데 그건 일찍 못한다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안 되죠. 30년 전 이곳에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부지 매입 과정에서 땅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축구장 45개 면적의 농경지가 골프장에 갇혔습니다. 골프장 측은 전봇대를 못 쓰게 했고 큰 바위로 연결 도로를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자기들 전봇대 쓰지 말아라. 자기들 물건에는 일절 손을 대지 말고 바깥에서 그거 쓰나. 사유지 안에는 지금 저희들 전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안 해서 그렇죠. 농경지에 골프공이 수시로 날아오지만 안전시설도 없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골프장 측은 전봇대 사용에 동의했습니다. 경기선이 음주수만 볼 수 정도밖에 안 돼서 큰 무리가 없을 거다. 내게 우리가 진단을 받았어요. 골프장 측은 또 농경지 연결 지점에 높이 6m짜리 안전 펜스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휴일인
오늘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안개와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희뿌연 먼지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63빌딩도 형체만 희미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서울 동작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57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고 경기 안산도 역시 나쁨 수준인 9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짙은 안개까지 끼며 시야는 더 답답했습니다. 올라왔는데도 뿌에서 하나도 안 보이고 주말이라 나왔는데 좀 아쉽네요. 기관지가 다 안 좋아서 다 기침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 기침했던 것 같습니다. 오후 들어 남동풍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걷히면서 경기 남부와 충남을 제외한 전 지역 미세먼지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젯밤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 영향과 그리고 밤사이 대기 정체로 인해서 오존의 농도가 다소 높았으며 밤부터는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남과 경남 등 많은 곳엔 최고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온도 평년보다 낮아지겠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오늘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4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족의 자살을 겪은 유족들을 윤재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63살 박인순 씨는 아무리 맛난 음식도 그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8년 전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충격 때문입니다. 미각 상실, 또 집중력 저하, 또 기억력. 우울증을 앓다 박 씨가 잠든 사이 옥상에서 몸을 던진 아들. 매일 밤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박 씨 가슴을 옥죄입니다. 참담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책임이 다 내 책임인 것처럼 죄책감에 또 시달리고. 박 씨와 같은 자살자 유가족은 우울증을 앓거나 자살 충동을 느낄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무려 43%가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막지 못했다는 가해자라는 이런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게 자살로 이어지는 그런 패턴을 유지합니다. 우리나라 하루 자살자는 평균 30여 명. 매년 8만 명에 이르는 자살자 유가족은 새로 자살 위험군에 들어갑니다. 그런 고리를 끊으려면 사실은 주위의 도움이 매우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정부는 자살 유가족에게 심리검사와 상담을 지원하고 내년 중 보건복지부에 자살 예방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현행법상 과로사 인정 기준은 한 주에 60시간입니다. 그런데 업무 시간이 이 기준을 못 넘어도 업무의 강도가 세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항공사 사무장 42살 조모 씨는 독일 비행 근무를 위해 회사로 출근했지만 주차장 안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조 씨가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조 씨의 업무 시간이 한 달 평균 109시간으로 과로사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못 넘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과로사가 맞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업무 시간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부가 정한 과로 기준엔 못 미치지만 비행근무 중 야간 근무와 장거리 비행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해 조 씨의 고혈압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따질 때 시간뿐 아니라 업무의 강도 등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 상태로 상담을 하거나 하지도 않은 상담을 한 것처럼 꾸며 실적을 만드는 등 엉터리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한모 씨는 매출 부진으로 고민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지만 정부가 보내준 상담사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술이 엄청 취해가지고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힘들 텐데. 한 씨는 커피 전문점에서 수제 맥주집으로 업종을 변경했지만 그마저도 1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그 자리에 화장품 가게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 하지도 않은 상담을 한 것처럼 꾸며 가짜 일지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도 와서 내려오거나 지사 올라갈 때 미팅을 한 적이 없어요. 최근 7년 동안 이 같은 엉터리 상담이 적발된 상담사는 모두 76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매년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영세 사업자들을 두 번 죽이는 허위 컨설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살인자로 불리는 역대 최강의 허리케인 어마가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를 했습니다. 플로리다 인구의 3분의 1인 650만 명에게 지금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대규모 탈출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태형 기자입니다. 거대한 허리케인이 지구 표면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태풍의 눈도 선명합니다. 최고 시속 210km의 강풍을 동반한 어마가 미국 플로리다 남부 키웨스트 상륙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3등급으로 약화됐던 어마는 다시 4등급으로 강해졌습니다. 플로리다 주정부는 인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650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플로리다 전역에 허리케인 경보가 내려졌고 최소한 3,600만 명이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공항은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We don't have a return flight booked yet, so depending on when power's up. 플로리다 주지사는 어마를 파괴적인 살인자로 규정했습니다. If you have been ordered to evacuate, you need to leave now. This is your last chance to make a good decision. 카리브에서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어마는 애당초 예상과 달리 플로리다 서부 해안을 따라 템파를 강타할 전망입니다. 템파는 지난 100년 동안 대형 허리케인 경험이 없어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시속 230km의 돌풍을 동반한 4등급 허리케인 호세도 어마의 궤적을 따라 북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일임에도 긴급 내각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플로리다 현지 분위기를 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플로리다 주도인 텔라허시에 나가 있는 김명우 특파원 연결합니다. 자, 김 특파원, 허리케인 어마 방금 본토를 강타했는데 지금 플로리다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주민들은 이제 올 것이 왔다는 반응입니다. CNN 등 주요 방송사들은 어마의 플로리다 강타를 특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뉴스에 귀 기울이며 이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 피해액이 미 역사상 최대인 22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피난을 간 플로리다 남부 도시들은 사실상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폐쇄 회로 영상을 통해선 플로리다 남서부 해안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보도하는 기자가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물과 비상식량이 동난 일부 대형마트와 여러 식당들도 휴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 특파원, 지금 보면 현지 주민들이 가장 큰 걱정거리, 이게 정전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마가 상륙한 플로리다 서남부 지역 일부에선 정전 사태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숲이 많고 땅이 넓은 플로리다 지역은 정전이 되면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곳 텔라하시에서도 작년 허리케인 때 이틀 이상 정전이 됐었습니다. 주 당국은 물과 함께 손전등을 꼭 챙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로리다 텔라하시에서 TV조선 김명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북 영덕 천지원전 지역 주민들이요, 한수원을 상대로 땅을 매입해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첫 소송입니다. 야당은 졸속 탈원전 정책이 낳은 결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최현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는 경북 영덕에 천지원전 1, 2호기를 건설하기로 하고 2012년 주변 324만 제곱미터 부지를 전원 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 5년간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천지 원전 건설 계획이 중단되면서 한수원의 토지 매입도 백지화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땅 주인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라 토지 보상 업무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쌀 주고 또 술 사주고 돈 주면서 원전 건설 협조해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5년 후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루쯤에 뒤집어 놓으니까 결국 주민들은 지난달 대구지법에 한수원을 상대로 토지 매입을 재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7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야당은 졸속 탈원전 정책이 낳은 소송전의 서막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이 향후 소송 쓰나미를 낳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현묵입니다. 네, 전국 사립유치원이 이번 달에 2차례 집단 휴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건데 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이 맞벌이 가정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수도권 한 유치원에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 이번 달에 총 6일에 걸쳐 휴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18일 월요일하고요. 25일부터 일주일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내문을 저희가 보내드렸고 유치원 총연합회는 내일 7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휴업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전국 사립유치원 4,200곳 중 90% 이상인 4,000곳가량이 휴업 동참을 예고했습니다. 유치원생 한 명당 정부 지원금이 공립은 98만 원이지만 사립은 31만 원에 그친다며 사립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겁니다. 유치원원의 76%가 현재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의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우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흘짜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기 휴업까지 예고되자 워킹맘은 아이들을 볼모로 휴업을 하냐고 성토합니다. 지금 예고한 대로 추석 앞주까지 휴업을 한다면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아이를 맡길 곳이 정부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유치원들은 단체 행동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네, 휴일인 오늘 전국의 관광지 가을 나들이 계구로 붐볐습니다. 전남 순천 앞바다에선 어선을 타고 그물로 전어를 잡는 체험에 시민들의 발길이 몰렸습니다. 또 경남 함안에는 해바라기 300만 송이가 활짝 피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체험객들이 힘을 모아 그물을 당깁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은빛 전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에 던진 그물을 끌어올리면 이렇게 가을 전어가 한가득 올라옵니다. 전어잡이 체험 1시간 만에 70여 마리를 잡았습니다. 먹기만 했지 이렇게 잡아본 거는 처음이네요. 제가 어부가 된 것 같이 너무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또 많이 잡히고 해가지고 애들하고 이렇게 맛있는 전어 먹고 하면 즐겁게 막. 산골마을 전체가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축구장 10배 면적 해바라기 밭에 300만 송이가 활짝 피었습니다. 가을 분위기 좀 느껴보려고 애들 데리고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꽃도 예쁘고 분위기도 좋고 좋습니다. 꽃도 구경하고 또 여기 산 중턱까지 올라오니까 또 바람도 많이 불고 선선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시민들은 오늘 하루 전국의 관광지와 공원을 찾아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네, 바다의 꽃으로 불리는 산호는요, 해양 오염으로 군락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유창나무 돌산호 군락지가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이일주 기자입니다. 육지와 섬이 병풍처럼 쳐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무인도 생태계 조사를 위해 잠수부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수중으로 들어가자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넘실대는 해조류 사이로 물고기떼가 유영합니다. 수심 20m 지점에 다다르자 바위에 붙은 주황색의 산호가 자태를 뽐냅니다. 사슴뿔을 닮은 멸종위기 2급 유창나무 돌산호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3군데 서식지에서 16군체가 발견됐습니다. 70cm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인근에서는 보라색의 숲가시 산호 군락지도 찾았습니다. 바다의 꽃으로 불리는 산호는 많은 생물들이 공생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인도섬이 그 주변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로 지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여 해양자원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산호 군락지 보호와 함께 멸종위기에 처한 맨드라미 산호 등을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우리나라 상위 1%는 한 사람당 주택을 7채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집이 없다고 하는데 주택시장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하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직장인이 서울에 집을 사려면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12년, 반만 모아도 23년이 걸립니다. 10가구 중 4대집이 무주택 가구인 이유입니다. 사회에 막 나가기 시작한 저희 또래에서 집값을 마련하기는 좀 많이 힘든 환경. 그런데 주택 보유액 상위 1%는 집을 평균 6.5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도 총 450만 1000채로 1인당 평균 3.2채를 보유했습니다. 토지 역시 양극화가 심한데 토지 보유액 상위 1%가 가진 땅 면적은 여의도의 1100배가 넘습니다. 자산가들의 부동산 보유 자산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진 금융자산 대신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자산 소득에도 적정 과세를 동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양자를 같이 보고 그리고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들을 좀 자세히 분석해서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주거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길어진 추석 연휴에 벌써부터 선물 세트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저가의 실속형 세트도 인기지만 10만 원 이상의 고가 세트도 판매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매장엔 벌써 추석 선물 세트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일하는 직원들 추석 선물로 드리려고 보러 왔어요. 25,000원에서 3만 원 사이. 열흘에 달하는 추석 황금 연휴 탓인지 선물 세트 예약 판매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 유통업체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224.2% 증가했고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추석인 만큼 5만 원 이하의 저렴한 선물 세트가 다양해졌습니다. 양말이나 식용유, 치약 세트처럼 이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실속 있는 선물 세트가 인기입니다. 반면 고가 선물 세트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0만 원 이상 선물 세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배 뛰었는데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매출이 10% 넘게 줄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2, 3만 원대의 상품은 단체 주문이나 회사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상품은 개인적으로 선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싸거나 비싸거나 명절 선물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네, 민주당이 국군의 날을 10월 1일에서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꾸자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국군의 날 문제를 거론을 하자 여당이 날짜 변경을 공식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건국절 논란과 맞물리면서 여야 간 공방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여당 의원 33명은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기 때문에 1940년 9월 17일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문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군의 날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쟁점이 됐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국군의 날을 바꾸자고 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여당이 바로 날짜 변경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헌법 정신과 항일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국군의 역사적인 맥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03년과 2006년에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국민 편가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독립 세력과 건국 세력을 편가르기 하려는 시도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1956년 제정된 국군의 날은 6.25 전쟁 당시 우리 군이 처음 38선을 돌파하고
육해공 3군 체계도 확립된 날입니다. TV조선 지선우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면서 당의 전면에 나설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자, 방금 끝난 최고위원회에서도 유승민 비대위원장 추대론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유 의원이 이렇게 비대위원장에 추대가 되면 홍준표, 안철수 대표에 이어서 지난 대선 후보들 모두 당권을 쥐고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 방침을 일주일 만에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SNS에 편하게 죽는 길로 돌아갈 순 없다며 동지들과 함께 죽음의 계곡을 건너 끝까지 가겠다고 썼습니다. 유 의원이 결단을 내리고 자강파 규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바른정당의 가치를 의식하지 않는 몸집 키우기식 통합 논의를 끝내겠다는 각오가 섰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연대를 모색 중인 김무성계 의원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새 지도체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전당대회를 미룰 것인지 또 미루면 언제 할 것인지 이것부터 우리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해야만.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일주일 만에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원내에서도 싸우기로 의견을 모으고 11일 아침 의총을 열어 정기국회 참여 문제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안보 위기 속에서 국회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100%를 잘할 수 없어. 민주당 김경수 의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죠. 그렇죠. 김경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100% 다 잘할 수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정부의 사드 배치를 놓고 정세현 전 장관 등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나온 글입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금 왜 저런 행보를 할까?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을 가장 잘 분석했다면서 한 주간지 기자의 페이스북 글도 링크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에 맞서 함부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는 것, 이렇게 썼습니다. 허허. 또 문재인 정부를 엄호하면서 과거 안보에 대해 무대책으로 살아온 우리나라를 갑자기 떠맡아 어쩔 수 없이 몸부림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만하다 지원 사격. 오랜만이네요. 이재웅 다음 창업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잖아요. 네, 이재웅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이 됐습니다. 네. 이 부회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오만하다 공개 비판했습니다. 어허.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대기업으로 지정된 네이버의 이혜진 전 의장을 스티브 잡스와 비교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에 대해서 정부 도움 하나 없이 한국과 일본의 최고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오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동료 기업가로서 화가 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예, 지난 3일이죠. 공정위가 네이버를 준 대기업 집단에 포함시키고 이 전 의장을 총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총수가 되면 회사의 잘못에 법적인 책임을 지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 오만하다는 발언이 문제를 일으키자 예. 이 부회장은 오만이라는 표현은 과했다고 정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귀신병 돈다 유언비어. 이게 지금 그 핵실험 있었던 풍계리의 위성 사진인데. 네, 6차 핵실험 이후 북한 풍계리 주민들 사이에 귀신병,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란 뜻인데요. 네. 이 귀신병이 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풍계리 주변에 살거나 핵실험에 참여한 사람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귀신병에 걸렸다거나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소문이 북한 장마당에 돌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귀신병 소문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6년부터 이번까지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에 풍계리 예. 주민들 일부가 두통이나 체중 감소, 감각 기능 저하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핵실험장 인근을 시찰한 적이 없다는 것도 방사능 피폭 우려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박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식지 않는 열정.
신구와 손숙 두 원로 배우에게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두 배우가 호흡을 맞춘 연극 장수상회가 곧 개막합니다. 그 연습 현장에 정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학로의 한 연습실. 노배우의 몸짓과 표정에서 진한 연륜이 배어납니다. 우리 사이 좋지네요. 55년 연기 경력에도 연습은 멈출 수 없습니다. 치매라는 게 아주 고약한 병이니까 우리라고 그 자유스러운 입장은 아니죠. 연극 장수상에는 강재규 감독의 동명 영화를 무대에 옮긴 작품으로 까칠한 노신사와 고운 꽃집 여인의 로맨스를 그립니다. 황혼의 사람, 두 사람의 생각은 어떨까? 누구나 기회가 있으면 해야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기회가 없죠. 황혼의 사랑은 전 잘 모르겠고 좋은 친구 이런 사이는 좀 아름다울 것 같아요. 다양한 작품에서 함께한 둘의 호흡은 완벽합니다. 배우 인생을 되돌아보며 가족 사랑도 떠올려 봅니다. 결국 서로 이렇게 가족이 힘을 합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거 이게 정말 진정한 가족 관계가 아닐까. 사랑이 메마르고 가정이 무너진 시대. 위로를 건네고 회복을 외치는 배우들의 진심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가을 야구의 마지노선 5위 자리 다툼이 치열한데요. 오늘 프로야구 경기에선 SK가 홈런 1위 최정의 말루 홈런을 앞세워 5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2회 넥센 박동원의 시원한 투런 홈런, 3회 고종욱의 대포까지 7위로 내려앉은 넥센의 연패 탈출 의지 돋보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SK의 반격, 3회 로맥의 투런포를 시작으로 4회에는 안타 6개로 7득점, 역전에 성공합니다. 불붙은 SK의 화력은 6회 홈런왕 최정의 말루 홈런으로 절정에 도달합니다. 시즌 43호 홈런으로 최정은 SK의 2연승을 이끈 동시에 자신의 통산 900타점 대기록도 달성합니다. 같은 시간 살얼음판 5위를 달리고 있던 LG는 1회 두산 함덕주의 볼넷 4개의 난조를 틈타 선제 득점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3회 김재한에게 3타점 2루타를 내줘 역전을 허용합니다. 패배한 LG는 6위로 내려앉았고 SK가 5위로 올라섰습니다. 선두 기아는 에이스 헥터가 홈런 3방을 비롯해 9실점으로 무너져 삼성에 6대9로 패했습니다. 롯데는 KT에, NC는 한화에게 승리해 어제의 패배를 되갚았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5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 내륙과 충청으로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에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가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교육을 끊고 대사를 추방하고 이 성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압박은 결국 원유 공급 중단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합니다. 북핵은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흉기가 이미 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더 이상 제재에 빈틈을 만들지 말고 대북 끝장 제재에 동참해야 합니다. TV조선 종합뉴스 7 마칩니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